네, 우이독경 두 분 의원과 함께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펑크가 날 것 같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펑크 날 겁니다. 약 20조 맞습니까? 20조 정도 펑크 난다라는 게? 뭐 1월달, 2월달 누계를 했더니 네.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한 15조 7천. 두 달 동안. 예, 적게 들어갔고요. 진도율로 보면 작년에 13.5%인데요. 작년 1, 2월달 경우에 17.7%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 30조가 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세수 펑크 규모가? 예.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경제 성장률 가정이 4%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 공식 연산 1.6% 7% 정도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땐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그럼 때문에 펑크 규모가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한 2, 30조는 더 될 거다. 더 된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세수 펑크 부족 문제는 아무래도 좀 상반기가 좀 심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 전반적인 것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상반기는 좀 그럴 거고 좀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게 되면 세수 부족이 조금 메꿔질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총액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애당초 잡았던 예상보다는 펑크 나는 건 맞다. 기재부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얘기를 했는데 경기 원인이 주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2월 말까지 주로 부족분이 지금 부가가치세라든지 또한 이제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인데 양도소득세는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경기 어떤 침체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거래 어떤 절벽 이런 것들이 뭐 주된 원인이 될 거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경기에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세수의 어떤 부족으로 지금 이제 와닿고 있습니다. 부가세 얘기는 그리고 소비가 좀 줄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부동산 거래 감소,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그런 것들 감소 때문에 한 6조 정도가 덜 거쳤고요. 법인세는 한 7천억 정도 덜 거쳤고 부가가치세가 5조 9천억. 그리고 교통세 특히 유류세 한시나로 해가지고 5천억 정도 덜 거친 거죠. 이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경기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 여쭤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 깎아줘, 소득세 깎아줘, 뭐 유류세는 어떤 경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결국 감세가 세수 펑크로 불러왔던 주된 원인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인세 1%포인트 인하했죠. 그걸로 인해서 감세가 한 3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표가 3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 쪽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덜 거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과 세액 공제 확대로 인해서 기존 6% 공제를 감안하면 약 3.5조 정도 더 덜 거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세수 문제는 사실상 이제 감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예, 방금 이용호 의원이 말씀하신 5조 9천의 가장 큰 부분인 이제 부가치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세율 조정하고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K칩스법이라는 어떤 세액 공제도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고 연말에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당장 세금 걷어들인 거 아니니까. 이제 법인세 문제인데 법인세 구간이 이제 1% 이제 하향 조정한 이 문제가 좀 지금 세수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극히 미미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어떤 세수 문제가 어떤 그 감세 정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말이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낙수 효과는 없고 세수 감소 효과만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있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서민들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출 요인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두 분께 따로따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홍석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면서 감세로 가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재정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세입과 세출의 어떤 적정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는 건데 지금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은 일단은 그 종부세를 조금 건드린 건데 사실 이제 종부세는 그 원래 시작할 때는 그 우리나라 국민의 한 1% 미만의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일정한 어떤 다수 주택 보유자라든지 또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한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이었는데 이런 징벌적 과세 대상이 작년 이제 기준으로 보면 130만 명으로 거의 8% 이상 국민의 8% 이상이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이런 어떤 국민의 어떤 피해를 줄여야 돼 가지고 이제 줄인 것이고 또 법인세 문제는 지금 낙수 효과를 기다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인세율을 고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우물가에서 지금 숭늉 찾는 격이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삼성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용인의 대규모 단지를 지금 조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법인의 그 기업의 투자에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낙수 효과를 판단하기 조금 너무 좀 이른 시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재정 파탄으로 인한 이런 어떤 건전 재정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과 세입 양쪽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용호 의원님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감세 정책으로는 유명한 게 1980년에 있었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였습니다. 네. 뭐 이른바 래퍼 곡선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낮춰주면 세수가 더 거친다. 네.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 결과가 1980년에 해서 85년 쌍둥이 적자로 누적돼서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MB 정부 때 대규모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첫 해에 추가 경정 예산을 17조짜리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누적돼서 몇 년 지나서 나타날 거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 두 번째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도 한번 지난주에 제가 그 질문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을 하지만 민주당도 소득세율을 그 낮추는데 앞장서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 다른 모습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런 문제에서 감세냐 증세냐라고 하는 문제 프레임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 바로 그 문제를 던지고 두 번째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감세냐 증세냐는 문제로 돌아갈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럴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계층이 있게 됐고 과다하게 부담하는 층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우리 세수 규모를 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 세수가 펑크가 날 것 같다. 그래서 큰일이지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올해 세수가 펑크가 난다고 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엄청난 악영향을 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세수가 모자라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자본시장의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에 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작년 레고랜드 이후에 불안정됐다가 최근에 잠시 안정됐고 다시 그 부동산 PF
라든지 이런 문제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국채 발행이 계속 지속된다면 금리는 또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경제 운영 자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경제 전문가인 이용호 의원도 저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은 그 후쿠시마 방류수부터 해서 비과학적인 걸 계속해서 좀 국민의 좀 불안을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수 이 부족 문제는 분명히 좀 재정 당국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세수 부족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처하는 방법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이제 조정하는 그러니까 예. 좀 불효불급한 어떤 이런 것을 좀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연기를 조금 시키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이렇게 재정 지출 면에서 조정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적자 재정,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가액 시장 비율 같은 네. 이런 뭐 조정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조정을 통해서 저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국채 발행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분명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국채 시장이 조금 전에 우리 이용호 의원이 레고랜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채 시장이 지금 조금은 안정됐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불안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시중의 자금이 국채가 아니라 어떤 시장 그 은행으로 그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쪽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9월 이후로 국채 시장에 물먹는 하마가 뭐였냐면은 한전이었습니다. 한전. 네. 한전이 적자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예상 뭐 적자가 32조 지금 그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올해까지 있던 그 지금 현재 한 13, 14조 지금 이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결국은 탈원전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로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이 하반기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또 뭐 레고랜드 하나 있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혼선을 야기시키고 계신데요. 자,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에너지가스 프로세스 문제는 고유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한전채와 가스공사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에너지 값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서민 중산층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가격을 안 올릴 거냐? 안 올리고 계속하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날 거고요. 국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버릴 거고.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며칠 전에 에너지 값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내에 올리냐 안 올리냐 했을 때 산자부 장관은 정해진 바가 없다. 확정된 바가 없다. 바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서민과 중산을 뒷받침해줄 수 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참 우스운 모양이 뭐냐면 며칠 전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여행비하고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네, 맞아요. 규모가 600억짜리입니다. 세상에 1국의 부총리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서 600억짜리 패키지를 발표하는 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나 하는 일이에요. 쉽게 하면 택도 없다 이건가요? 이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업체에 대해서 이런 거 할인 협조해달라 해달라.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발비틀기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그 600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산업부와 저희가 이제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 요금,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네. 일단 최대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의 어떤 자구 노력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사항을 국민들에게 좀 더 좀 소통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좀 이해를 구하자 이런 어떤 면에서 이제 유보를 시킨 것이고 사실 그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상당 부분을 좀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열 몇 차례 그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 정말 무책임하게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잘 안 올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작년에마다 벌써 몇 번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안 올린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물론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적자가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그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또 두 번째 LNG 수입량이 그 박근혜 정부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3,500에서 한 3,600톤이었습니다. 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이후로 2017년도 이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4,600만 톤입니다. 거의 한 20%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물론 탈원전도 있고 탈석탄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전 적자, 가스공사의 적자로 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나눠서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자, 그 전기 가스 요금 올리려고 하다가 일단 스톱했던 것은 민심을 고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기조로 계속 간다면 펑크는 더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앵커께서 질문을 좀 섞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인상분은 이제 가스 요금 그리고 전기 요금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가스공사나 한전이 지금 파산나게 생겼습니다. 그 인상 폭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산업부와 그리고 한전 그 가스공사 그리고 당이 긴밀하게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재정 지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반기 지금 경기 상승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용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 문제를 뒤로 이해시키는 게 불가하고요.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뭐 여당도 그렇고 저희도 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릴 때 충격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완하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값 그런 부분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 저는 옳다고 봤고요. 그러려면 충격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은 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대통령께서 적절하게도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충격을 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지만 그건 쑥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산 부족입니다. 이건 재정당국이 정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 자체를 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이게 불가피하면 불가피함을 설명을 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손잡고 이겨나가자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다. 이거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수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을 조정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서민에 대한 어떤 뭐냐면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그건 옳은 방향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장하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장하준 교수가 바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좀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좀 살을 붙인 표현인데 엄살 떠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가 펑크 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게 서민을 위한 어떤 지원 재정의 어떤 축소로 간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님도 이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설령 세수가 좀 펑크가 난다 하더라도 재정 운용 기조가 오히려 그 후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그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대상은 사실은 이제 사업적 성격의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해서 어떤 법정 지출 예산 조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복지 부분의 상당 부분은 거의 전부 다 법정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여러 뭐 학자금 대출에 등등등 그런 문제는 그렇고 결국은 재정지출 대상은 사업적 성격 예를 들면 경제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뭐 그 사회 인프라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그 사업 기간을 좀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장보다는 결국은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좀 갉아먹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내에서 지금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문제고 우리가 뭐 올해 한두 해만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 20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고령화 지금 저출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늙으면 복지 비용 지출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층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세원 자체가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더라도 굉장히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집중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국가 부채를 1948년도 건국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총 누적 부채가 643조에서 국가를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줄 때는 불과 5년 동안에 거의 440조, 450조가 늘어서 지금 1075조, 1080조로 지금 넘겨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더욱더 지금 현재 조심하고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추가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조정을 하더라도 복지 관련 지출은 거의 조정 여지가 없고 오히려 사업성에서 특히 어떤 뭐 그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집중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건 진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번 소박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내년 총선을 의식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프라 그러니까 건설 예산을 더 늘려버리는.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어떤 이런 목적하에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재정 당국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2020년도 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코로나에서 지원금을 해서 바로 총선 직전에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 이상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뭐 고무신 뭐 어떤 총선을 치른 건데 그런데 저는 책임 있는 어떤 정부라면은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그런 유혹을 저는 당연히 뿌리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그러니까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라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사실 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지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3년의 특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가
그 코로나에 대한 지출 규모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예산의 문제, 지출의 문제에서 제로 베이스로 기존 사업들을 재평가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 사업은 하나씩 사업성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네. 사실 제대로 평가를 못 하고 있고 그건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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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GDP 대비에 조세하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보면 28%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얼마인데요? OECD 평균은 33.5%입니다. 덴마크가 46%고요. 이탈리아가 42.9. 그럼 세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0% 미만 있는 나라가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25.5. 그다음에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정도입니다. 그럼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왜 자꾸 감세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말씀은 바로 이 정도의 부담을 어떻게 지울 건가. 그다음에 누가 이 부담을 질 건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총선 전에 그러니까 논의를 개시할 수 있겠냐고.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글들을 쓸 겁니다. 저는 그 이용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민주당은 결코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100% 확신을 하고요. 그 세금을 정세를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1인당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28% 해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2015년 16년도에 우리가 21% 22% 그랬습니다. 우리가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팩트체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 지출이 적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OECD에서 국가 부채 증가율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받을 때 국가 부채율이 34%였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은 49%입니다. 엄청나게 국가 부채율이 증가됐고 그게 OECD 증가율이 1위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거저거 이제 큰 얘기 말고 세수 펑크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꼭 이제 우리 욕만 하지 말고 충고나 어떤 그 좀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이거는 꼭 해라.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용호 의원님은. 저는 가격 기능과 시장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세수펑크 때문에 유류세 인하 부분을 뭐 연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시 돌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임기응변적인 단기 처방입니다. 네. 구조적인 처방은 바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취약층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급작스러운 사태가 생겼을 땐 유류세 인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기능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도그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추가 경쟁 예산을 안 했다라고 그게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해야 될 때 그 예산들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예. 할 걸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충격이 올 겁니다. 올 때 우리 정부가 보호막을 채울 거는 어떤 것이고 국민들도 어떻게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가 경쟁은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 좋은 거는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 말 사실은 경제 운용하는 사람은 낙관적 견해보다 가장 리스크 충격이 올 때 대비해서 이런 충격이 올 때는 우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가 바로 경제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안 좋지만 하반기 좋아질 겁니다. 몰핀 주사도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국민들은 좋아지겠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못 견딥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그 조금 전에 이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 가격 기능,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가격 기능 중요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 인상을 안 했는지 참 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재정당국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시행령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가격 시장 비율을 정상적으로 원래가 80%였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렸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보통 했던 80% 정도는 좀 인상을 한다든지 또 유류세 인하 시기를 빨리 좀 단축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세수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또 재정 지출 조정으로 이제 가야 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합의를 이게 여야 간에 너무 당리당략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민주당은 지금 양국관리법 때문에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시 제2요구해서 앞으로 다시 하겠지만 난리치고 있지만 또 기초연금 지금 그 인상을 한다. 지금 재정 지출 더 하자는 요구를 지금 법물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세수 문제를 다뤘는데 이거를 진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좀 요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제가 두 분 말씀 이해한 대로 종합해서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립니까? 이용호 의원님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 가격을 정상화해라. 가격을 정상화하면 에너지 약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테니까 재정을 지출해서 에너지 약자를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추가 경쟁에서 편성할 거면 해서 재정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 주문인 것 같은데 동의 못 하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그 지원을 지금 현재 충분한지 안 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또 일괄적인 보편적인 또 에너지 지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500에서 1,900을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자는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겁니다. 네. 지금 어려우면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하고 어떻게 하겠든 스케줄을 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 요건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격 기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보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무책임한 자세고 그걸 또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야당이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정책이 오늘 아까 김민석 의장 나왔을 때도 김민석 의장도 그런 내용을 공개하고 같이 토론하면 협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야당 탓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네요. 경제 민생 정책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그런 철학의 문제니까 거기에 와서 좀 닿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우이도경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